자, 우리 74쪽 펴시면 됩니다. 74쪽 펴시면요. 이제 빈칸 추론해가지고요. 내용 추론하고 빈칸 추론하고 그다음에 비판적인 읽기의 강화, 약화 부분이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74쪽에 보시면 전략 1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첫 번째 문제 같은 형태가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전략 1 보시면 글의 기본적인 구성 방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설명문이든 논설문이든 우리가 독서 지문에 나오는 거죠.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내용 전개 방향을 언급하고요. 그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설명문이든 논설문이든 처음에서 화제나 논제를 소개할 때 그죠? 내용을 이렇게 쓰겠다라는 것은요. 당연히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뭐와 관련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주제와 관련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와 관련되고요. 따라서 글의 첫 부분에 주제가 언급돼 있고요. 글에서 다룰 내용을 빈칸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당연히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뭐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주제를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반면에 만약에 글의 마지막 부분에 그죠? 빈칸이 나온다면 마지막 부분에서는 앞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죠? 자, 이 지문 보면서 같은 문제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죠? 방금 전에 봤던 건 우리가 문맥적인 의미 파악하는 걸로 나왔던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같은 글이기는 한데 무슨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빈칸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이 글이 옛날에 그 이승님의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이라는 그 글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주 옛날에 학교 교과서에서 배웠던 분들 계실 거예요. 저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왔던 글이거든요.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 그러니까 진짜 오래된 거기는 하죠. 그죠? 뭐 저와 고등학교 시절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은 없으니까. 그죠?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건 건담 시드밖에는 없죠. 건담 시드조차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죠? 어쨌든 나 캐리언을 아직도 안 봤네. 그래요? 그래요? 재밌습니까? 그래요? 노래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한번 저기 다음 달에 빨간 날 있을 때 한번 볼까 고민 중입니다. 그죠? 그래요? 근데 나는 그 캐리언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영화 만든다면서요. 아이돌 소재로 해서. 그래서 뭐 전소미 주연으로 해서 영화 하나 나오고 하이분가에서도 뭐 그런 영화 만들고 해가지고요. 왠지 아류작 같은 느낌이 벌써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막 만든다고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저는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그 로봇 나오지 않으면 보지 않습니다. 아니면 SF, 판타지 이런 거 안 나오면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죠? 캐리언도 판타지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판타지는 아닌데 저는 뭐 귀멸의 칼날 정도 돼야 귀멸의 칼날이나 베르세르크 정도 돼야 애니지 뭐 이런 느낌. 자, 이런 얘기하면 할수록 오덕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 볼게요.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지금 이게 글의 구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되게 헷갈리는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우리 지금 인용된 부분에서 이 문단인데요.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 또한 예외가 아니다. 아피즘이 봤던 글이니까 빨리 쭉 가보죠. 피와 뼈와 살을 조상에게서 물려받았을 뿐 문화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서양에서 받아들인 것들인 듯 싶다. 이러한 현실을 앞에 놓고서 주제가 뭐라고 나와 있나요? 민족 문화의 전통을 찾고 이를 뭐하자? 계승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3문단에 빈칸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민족 문화의 전통을 말하는 것이 반드시 보수적이라는 멍해를 비난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전통이란 어떤 것이며 또 이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글 뒤에서 다룰 내용을 물어보는 건데 기준점을 잡지 못하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야? 이거 이제는 독서, 비문학 지문까지 외우라는 얘기인가? 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낸 문제가 아니죠. 일단 앞부분에서 전통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빈칸에 당연히 전통이라는 게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1, 2, 3, 4번에 다 뭐가 나와 있어요? 전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찍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기준 잡았잖아요. 이 글에서 말하는 첫 번째 주제는 뭐예요? 전통을 뭐하자? 찾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뭐예요? 전통을 계승하자. 그러면 그래서 살펴볼 내용도 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과 관련이 될 거고요. 그러면 전통이란 어떤 것이면, 그러면 어떤 것이면은 첫 번째 주제,
찾는 것과 관련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뭐와 관련되는 게 들어가야 돼요? 전통을 뭐 하는 거? 계승하는 거. 그죠? 그래서 당연히 몇 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2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글의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셔야 되고요.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3번이에요. 전통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이냐. 그냥 통념이 기대서 생각해보면 일단은 전통은 어떤 것이며 전통의 정치를 밝혔으니까 변화 과정을 언급하는 게 자연스럽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기준 없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주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논제는 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것과 1대1로 대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는 아니지만 글의 기본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 한번 가보죠. 2번에. 기억에 들어갈 주장으로 적절한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도 한번 보죠. 두 번째 전략 한번 보시면 전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식으로 빈칸의 앞뒤에 여러 사례가 나와 있는 경우는요. 그 사례 전체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진술이 빈칸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실제로 여러 글들을 읽었을 때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중심적인 내용을 먼저 일반적인 내용을 언급해주고 그것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거나 아니면 처음에 좀 누구나 쉽게 이해할 만한 익숙하게 접할 만한 일반적인 사례들을 준 다음에 이 사례들에서 이런 공통점이 발견된다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글들은 상당히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사례 앞이나 뒤쪽에는요. 그 사례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 글 같은 경우는 빈칸 보니까 이처럼이라고 앞에 거 가리키면서 마무리하고 있고요. 앞쪽에 뭐가 나와 있어요? 사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례를 가장 적절하게 포괄하는 것들을 찾으면 될 겁니다. 그럼 보시면 경상지역 방언을 쓰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와 을을 구별하지 못한다. 뭐 요즘 세대에게 통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어와 을을 구별하지 못하고요. 증표와 정표를 구별하여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별해서 발음하지 못하기 십상이다. 또 이들은 시옷과 쌍시옷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예능인 중에 강호동이 정말 쌀밥 발음 못하더라고요. 뭐 된다 막 이러면서 그죠? 뭐 해보세요 막 그러니까 쌀밥 되잖아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러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시옷과 쌍시옷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보면 구별되지 않는 의문이 있다는 거네요. 그죠? 그다음에 따라서 이들은 쌀밥을 많이 먹어서 쌀이 많이 쪘다고 말하든 쌀밥을 많이 먹어서 살이 많이 쪘다고 말하든 쉽게 그 차이를 알지 못한다. 그죠? 그다음에 한편 평안도, 전라도, 경상도 일부에서는요. 오와 어를 제대로 분별해서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러면 오하고 어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평안도 사람들의 지읒 발음은 다른 지역의 디귿 발음과 매우 비슷하다 해가지고 그러면 앞에 사례들을 다 묶어주는 게 어떤 진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이죠. 우리말에는 지역에 따라서 구별되지 않는 소리가 있다. 얼마나 편해요. 어와 그다음에 시옷과 쌍시옷 그리고 오와 그다음에 지읒이 디귿과 비슷하다는 것은 뭐가 구별되지 않는다? 지읒과 디귿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사례를 가장 포괄 잘하는 거,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앞 사례 전체를 포괄하는 거.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1번이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말에는 지역마다 다양한 소리가 있다. 다양한 소리가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 소리가 있다. 뭐 그런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선 다양한 소리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이미 어나 그다음에 시옷과 쌍시옷은 이미 있는 소리예요. 다만 이미 있는 소리를 뭐하지 못한다? 구별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다양한 소리의 존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소리가 다양하다가 아니라 이미 있는 소리를 구별하지 못한다가 이 글의 사례가 말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죠? 착각하면 안 되죠. 다양한 소리라는 게 왜 나왔겠어요? 시옷, 쌍시옷, 오어 막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양한 소리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략 3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풀어보신 분들도 다시 봐도 살짝 좀 헷갈리는, 그죠? 얘도 정답률이 아주 낮지는 않은데요. 60% 내외 정도로 움직이는 애입니다. 그죠? 전략 먼저 보시면 적절한 거 찾는 거고요. 자, 빈칸 앞뒤의 문맥에 따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파악하고요. 그 내용이 제시문 전체에
주제, 관점,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의 흐름과 글의 내용에 맞는 내용, 일치하는 내용을 찾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2021년에 이 지문을 푸셨던 분들의 당혹감을 제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첫째 줄이 뭐예요? 혼정신성. 그죠? 그래서 저녁에 부모님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그래서 얘기에 공내편에 나오는 말이다라고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마치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효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효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과학기술 얘기하는 겁니다. 온돌의 과학기술적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많이 어렵다를 떠나서 좀 당황스러웠대요. 혼정신성, 우리 유교 문화의 효를 얘기하는 거겠구나 하고 봤는데 갑자기 온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칠판에 띄운 부분은요. 셋째 줄 맨 오른쪽 끝입니다. 셋째 줄. 자, 그래서 아랫목요에 손을 넣어서 방안 온도를 살피면서 부모님께 문안을 드리던 우리의 옛 전통은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과 관련이 깊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온도를 통한 난방이 어떤 것인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지금 보니까 방바닥에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은 방바닥에 깔려있는 돌이, 그죠? 방바닥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돌 깔려있고 방바닥에 깔려있는 돌이 어떻게 되면은 열기로 인해 뜨거워지고, 그죠? 그러면 방바닥에 깔려있는 돌도 열기로 인해서 뜨거워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뜨거워진 돌의 열기로 방바닥이 뜨거워지면 방 전체에 뭐가? 복사열이 전달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때 방바닥에서 나오는 열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복사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바닥 쪽에 차가운 공기는 온돌에 의해 따뜻하게 데워짐으로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온돌 구조에서는요. 바닥에 차가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누구예요? 예,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 맞잖아요. 그래서 방바닥에 뜨거운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차가운 공기가 온돌에 의해 따뜻하게 데워짐으로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간 공기는 다시 식으면 뭡니까? 아래로 내려오는데 다시 데워져서라는 말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 그죠? 온돌에 의해서 데워지니까 바닥까지 내려와서 바닥에서 다시 데워져서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가볍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간 공기가 다시 식으면 아래로 내려와 다시 데워져 위로 올라가는 대류 현상으로 인해 방 전체가, 그러면 이렇게 공기가 위로 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걸 이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대류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 우리가 막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전통 온돌방은 장판이 탈 정도 아닙니까? 그죠? 응? 완전히 그 화상 입을 정도 아닙니까? 요즘이야 이제 보일러 배관 들어가서 다르지만은 아궁이에서 떼는 거. 저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이 그랬었는데. 그래서 왜 보온 밥솥을 대신하잖아요. 그 밥 공기에 담아가지고 아랫목에 이불 덮어두면 하루 종일 따뜻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잘 때 너무 방바닥이 뜨거워서 위를 덮는 게 아니라 아래에 깔고 두꺼운 이불을 그렇게 자야만 적정 온도가 유지가 되죠. 그죠? 예, 그때가 좋았는데 밤도 구워 먹고 막 고구마도 구워 먹고, 그죠? 얼마 전에 여기 원장님이 직접 농사지신 감자 받아서 집에서 슬라이스 지난주에 먹고 어제 또 직접 농사지으신 옥수수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정선 시장에서 샀을 때 옥수수 이만했거든요. 이만했는데 원자님 옥수수 이렇게 요만해서, 그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나름대로 조리할 방법은 있죠. 그죠? 이렇게 알갱이 째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죠? 버터 넣고 볶아 먹으면 뭐 나름대로 뭐 괜찮아. 살짝 삶은 다음에, 그죠? 그래서 받아서 잘 먹고 있습니다. 배추 농사도 지으신다는데 걱정이에요. 그죠? 비가 나가지고, 그죠? 제가 김장한다 그랬더니, 직접 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배추 모종을 심어야겠다라고 지나가는 듯이 말씀하시더니, 옥수수 수확하고 배추 모종 심으셨더라고요. 그죠?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다음에 벽난로를 통한 서양식의 난방 방식은 복사열을 이용해서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는 방식인데, 그러면 좀 다르죠? 서양식 난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뭐가 있어요? 벽난로가 있고요. 제가 사람 그린 게 서양식의 벽난로에서 좀 극단적으로 그리기는 했어요. 그죠? 뭡니까? 복사열을 이용. 여기서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복사열이 나오는데 얘는 어디와 어디?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복사열이 나오는데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워서 대류 현상으로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는 따뜻해지지 않냐 그러면 온돌의 원리를 설명했기 때문에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게 되면은 바닥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공기가 따뜻해져서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식으면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방바닥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상체 쪽에 왔을 때 다시 데워져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디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는 따뜻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라고 해가지고요. 무슨 이유를 묻는 거예요? 벽난로를 통한 난방 방식이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 따뜻해지지 않는 거죠. 그럼 볼게요. 얘도 복사열과 대류 현상은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보면 벽난로에 의한 난방은 방바닥에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시면 기본 잘못돼 있죠. 분명히 벽난로에 의한 난방은 어디를 데우는 방식? 상체와 위쪽 공기. 그래서 방바닥에 따뜻한 공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명히 여기에도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는 따뜻해지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1번은 기본적인 내용 파악을 잘못한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엉뚱하게 1번을 오답으로 택한 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오답 택하신 분들 중에. 근데 벽난로에 의한 난방의 기본은 뭐예요? 바닥 바로 위 공기가 따뜻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 방바닥에 따뜻한 공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이 내용을 보지 않고 위쪽의 공기만을 따뜻하게 한다에 꽂히게 되면 위쪽만 따뜻하게 하는 거니까 바닥은 따뜻해지지 않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방바닥에 따뜻한 공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분명히 상체에서 데워져서 올라가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 보면 벽난로에 의한 난방이 복사열에 의한 난방에서 대류 현상으로 인한 난방이라는 순서로 그러면 복사열, 대류 현상 때문에 바닥이 따뜻해지지 않는다는 건데 분명히 온돌에서도 뭐가 복사열 나오고 대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방바닥이 따뜻해지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온돌에 의한 난방 방식도 그죠? 복사열과 대류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3번 보면 대류 현상을 통한 난방 방식은 상체와 위쪽의 공기만 따뜻하게 하기 때문이다. 지금 보세요. 온돌에 의한 난방도 뭐에 의한 난방이에요? 대류에 의한 난방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류 현상을 통한 난방 방식이 위쪽의 공기만을 따뜻하게 한다면 온돌에서도 바닥이 따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2번과 3번은요. 그죠? 온돌에 의한 난방 방식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닥이 따뜻해지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4번이죠. 그죠? 상체와 위쪽의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된 거 보면 상체로부터 어떻게 돼요? 데워져서,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온돌에 의한 난방 방식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데워지는 부분부터 올라가고 식으면 내려오는데 다시 데워지는 부분이 바닥 쪽이 아니라 어디가 되는 거예요? 상체 쪽에서 다시 데워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방식에서는 대류가 일어나는데 따뜻한 공기가 뭡니까? 어디로 내려오지는 않아요. 바닥까지 내려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는 따뜻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내려오다가 상체 쪽에서 또 데워져서 올라가는 현상이 되는 거죠. 온돌에서 바닥에 내려온 공기가 데워지는 부분에서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온돌에 의한 난방 방식도 기본적으로 이걸 안에서는 이해해야만 응용해가지고 가에 들어갈 빈칸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선택지 1번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가라는 거 요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적용 문제 들어갑니다. 이런 재밌는 문제들이 4번. 자, 우리 그 다음 주쯤에는 이제 그 언어, 문법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바로 쭉쭉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근데 벌써 다음 주라고 해도 벌써 9월 말이에요. 9월 중순 넘어가고 9월 말. 그죠? 10월, 11월, 12월 넘어가면 순식간에 휙 지나가고요. 그죠? 자, 봅시다. 일단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3개인데요. 3개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개념들 각각이 뭔지 봐야겠죠. 자, 1문단 한번 보시면요. 소설과 현실의 관계를 온당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세계의 현실성, 문제의 현실성, 해결의 현실성 이미 핵심 소재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각각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먼저 세계의 현실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입체적인 시 공간에서 의미 있는 한 부분을 도려내서 뭐에 서사, 쉽게 생각해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야기의 무대로 삼을 경우 세계의 현실성 그러면 시 공간에 의미 있는 한 부분을 이야기의 무대로 삼으면 세계의 현실성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세계 안에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고토하면서 당대의 공론장에서, 그죠? 당대의 공론장에서
기꺼이 논의해 볼 만한 의제를 산출해 낼 때 뭐가 문제의 현실성이 확보된다는 겁니다. 그죠? 공론장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장소나 환경을 우리가 공론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의제는 그냥 말 그대로 의논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논할 문제를 그죠? 여러 사람이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어떤 장소나 환경으로 끌어내는 거.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의 현실성 되는 거고요. 일단 의제라는 말 속에 문제라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진 않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한 사회가 완강하게 구조하고 있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좌표를 흔들면서 말 되게 멋있죠? 그죠? 문학 비평이 맨날 이래요. 특정한 뭐를 선택지를 제출할 때 그러면 선택지를 제출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선택지를 제출할 때 이때 뭐가 해결의 현실성이 확보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작품의 일을 적용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보세요. 그러면 최인훈의 광장은 그죠? 밀실과 이제 유사성 찾아야 되죠? 밀실과 광장 사이에서 고뇌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남이냐 북이냐라는 민감한 주제를 격화된 이념 대립에 어떤 말이 나와요? 이거 너무 쉽죠? 공론장 그러면 문제를 공론장에 던지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문제의 현실성이죠. 그죠? 이건 되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그죠? 문제의 현실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 그다음에 또 나오네요. 작품의 시 공간으로 당시 남한과 북한을 소설적인 세계. 그러면 뭡니까? 시공간의 한 부분을 이야기로 삼는다. 그죠? 뭐라고요? 여기서도 작품의 시공간으로 남한과 북한. 시공간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세계의 현실성. 이 문제가 괜찮았던 게 해석보다는요. 직접적인 소재가 똑같이 반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다음에 광장에서 주인공이 남과 북 모두를 거부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결말이라는 그러면 선택하는 결말. 선택하는 결말이 뭐가 되는 겁니까? 선택지. 그죠? 그다음에 이데올로기를 뭐 한다는 말도 있기는 해요. 흔들었다라는 거죠. 여기도 뭐가 나와 있어요? 좌표를 흔들면서 어차피 하나 남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해결의 현실성이 되는 겁니다. 얘는 다른 거 헷갈릴 게 없죠.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뭐 공론장이라는 거, 그 다음에 시공간이라는 거, 선택과 흔든다는 말들이 앞에서 언급된 말들과 개념들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거 선택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얘는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얘는. 네, 5번 문제 한번 보죠. 요것 좀 의외로 틀리는 분들 계셨어요. 틀린 분들 계셨고요. 자, 빈칸은 대체적으로 적절하다라는 걸로 나오기는 하죠. 지금 한번 보죠. 이거 지금 보면 이 실험 자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려는 것인가 봐야 돼요. 일단 빈칸 보니까 연구팀은 이로부터 뭘 끌어낸 거예요? 이렇다는 뭐? 결론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실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는가부터 차분히 파악을 해봐야 되죠. 보세요. 신경과학자 아이젠버거는 참가자들을 모집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실험에서 그의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의 뇌를 fMRI 기계를 이용해서 촬영했고요.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가를 촬영해서 지금 여기서 목적이 뭐였어요? 실험 참가자가 어떤 심리적 상태인가를 파악하려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죠? 이 실험의 목적은 그죠? 뇌를 촬영해서 어떤 심리적 상태인가를 파악하는 것이었고요. 조금 뒤에 내용 보면 아이젠버거는 각 참가자에게 그가 3사람으로 구성된 그룹의 일원이 될 것이고 온라인에 각각 접속하여 서로 공을 주고받는 게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줬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각 그룹의 구성원 중 실제 참가자는 1명뿐이고 나머지 2는 컴퓨터 프로그램이고요. 실험이 시작되면 처음 몇 분 동안 셋이 사이좋게 공을 주고받지만 어느 순간부터 1명만 사람이고 나머지 2는 컴퓨터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실험 참가자는 공을 받지 못한다. 실험 참가자를 제외한 나머지 2는 계속 공을 주고받기 때문에 실험 참가자는 나머지 2사람이 아무런 설명 없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팀은 따돌림을 당할 때 그의 뇌에서 전두엽의 전대상 피질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은 뭐예요? 물리적 폭력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라.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실험을 통해서는요. 뭡니까? 따돌림을 당할 때 뇌를 촬영했더니 어떤 심리적 상태? 뭘 당할 때의 심리적 상태? 물리적 폭력을 당할 때의 심리적 상태와
동일하다라는 걸 끌어내는 겁니다. 그죠? 실험에 대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 실험에서 밝혀내고자 하는 목적이 그죠?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빈칸 추론을 해야겠죠. 그러면 결론으로 적절한 거 어디로 가야 돼요? 4번이죠. 따돌림을 당할 때와 물리적 폭력을 당할 때의 심리적 상태는 서로 다르지 않다. 분명히 목적이 뭐였어요? 어떤 심리적 상태인가 해봤더니만 물리적 폭력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동일하다. 그러면 따돌림을 당할 때의 심리적 상태는 물리적 폭력을 당할 때의 심리적 상태와 비슷하다, 동일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보세요. 여기서 빠질 만한 함정이 1번이거든요. 실제로 많이 택한 오답인데 자, 물리적 폭력은 뇌 전두엽의 전 대상 피질 부위를 활성화한다. 사실은 사실적인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 실험에 뭘 찾는 거예요? 결론이고 이 결론은 이 실험에 뭐에 부합해야 돼요? 목적을, 그죠? 의도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어야 하죠. 지금 여기에서는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려는 의도에서 결론 내리는 거니까 심리적 상태가 이렇더라라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고요. 단순한 사실, 물리적 폭력이 이 부위를 활성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실험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 택하신 분들은 이런 실험에 대한 지문에서 실험의 목적이나 의도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1번이 일치하는 내용이니까 맞겠거니 하고 그냥 접근하게 되는 거죠. 이거요.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피셋 문제에서도 이런 식의 문제는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실험 같은 거 아니면 사회적인 실험 같은 거 한 다음에 그 실험의 과정을 쭉 보여주고 나서 이 실험 내용에서 어떤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가를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거, 이런 식의 문제는요 잘 나오는 형태의 문제고요. 그래서 특히 이런 실험 지문이 나왔을 때는 항상 결론 쪽에 빈칸이 있을 때는 실험에 뭐부터 체크하고 봐야 된다? 목적과 의도를 체크하고 결론을 끌어내야 한다는 거 문제 풀면서 틀리신 분들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괜찮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요거는 정답만 잡겠습니다. 이 오답이 큰 의미가 없어서. 지금 이게 되게 결정적인 힌트가, 그러니까 로빈 후드 이야기의 시대 배경이 언제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죠? 한번 보죠. 로빈 후드가 그 사람 맞나요? 그 활 쏴서 사과 맞히는 사람? 그건 윌리엄 텔인가? 사과는 누구지? 제가 서구 문학 쪽에 약해가지고. 일단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사과, 윌리엄 텔이야, 로빈 후드야. 같은 건가? 뭐지? 그죠? 이따 또 찾아봐야겠네요, 그죠? 갑자기 검색 충동이 느껴집니다. 사과, 어쨌든 어린 시절 기억에 나는 건 사과, 그거 어디서 누가 동네 형이 초등학교 때인데 동네 형이 읽고 나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놀이도구를 다 손으로 제작해서 놀았거든요. 그래서 대나무로 화살하고 활도 만들어서 놀았는데 대나무 쪼개가지고 이렇게 불에다 달구면 맞아요. 이렇게 휘어져요. 그러면 새빨갛게 달군 못으로 대나무 가운데다 구멍 뚫어서 구멍 뚫어가지고 여기 양쪽에 이제 이렇게 홈을 파는 거죠. V자로 홈 파고 그다음에 이제 줄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서 그다음에 이제 남은 대나무는 쪼개가지고 앞을 깎는 게 아니라 잘 꽂히라고 이렇게 철사해서 이렇게 해서 화살을 만들었다고요. 홈파고. 위험하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동네 형이 어서 사과 맞히는 얘기 듣고 와가지고서 저보고 사과는 없어 그죠? 귤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이제 맞히겠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믿었는데 초등학생이어서 다행이었죠. 날아왔는데 귤에 맞은 게 아니라 귤에 맞았으면 와 이러고 끝났겠죠. 근데 귤에 맞은 게 아니라 여기 맞은 거예요. 여기 맞아가지고 아주 깊숙이 박히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거 형은 도망가고 꽂히는 거 보자마자 형은 도망가고 빼는 게 두려워서 덜렁거리면서 울면서 집으로 가서 이제 그때 집에 아직 기억에 그 할머니 계셨는데 할머니께서 무슨 뭐 후시딘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막 이거 있죠 펌프 수도 말고 그 손으로 이렇게 하는 그 펌프로 해가지고서는 그 지하수 나오는 거 해가지고 얼굴 막 닦아주고 그 다음에 발라주신 게 된장. 이게 과학적인 근거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근데 된장 발라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그 형하고는 잘 지냈고요. 형 잘 지냈고 다만 그 이후로는 절대로 머리에 귤 같은 거 올려놓는 어리석은 짓은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직도 근데 아찔하죠. 여기 아니라 딴 데 맞았으면 그죠. 정말 어쩔 뻔했습니까? 그리고 귤에 안 맞은 것도 오히려 다행이에요. 만약에
교대에서 맞았으면 또 해봐, 또 해봐 해도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꿔가면서 서로 막, 그죠? 그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죠. 자, 어쨌든 이거 보니까, 로빈 후드는 14세기 후반인 1377년경에, 지금 보세요. 우리 웬, 세기 구별 못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AD 1년부터가, 그죠? 몇 세기입니까? 그때가 1세기고, 100년대가 몇 세기예요? 2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기 구별 못하지는 않을 거고, 설령 세기에서 헷갈렸다 할지라도요, 1377년을 몇 세기라고 하고 있어요. 14세기라고 하고 있으니까 설령 이제 문제 풀다가 잠깐 뭐 멈칫할 수도 있죠. 그죠? 갑자기 사람이. 근데 요런 데서 바로 힌트가 있으니까 가볍게 보시고요. 그래서 쭉 얘기 나오고요. 그러면 일단은 그때 뭐 사슴 밀렵은 범죄였고요. 왕의 영지 있는 사슴에 대한 밀렵을 금지하는 법은 11세기 후반 잉글랜드를 정복한 윌리엄 왕이 제정한 것이므로 아마도 로빈 후드 이야기가 그 이전 시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선택지에 11세기 후반 이전 시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 결정적인 힌트가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또한 이야기에서 셰우드 숲을 한 바퀴 돌고 로빈 후드를 만났다고 하는 국왕 에드워드는 1307년에 즉위해서 20년간 재위한 누구? 2세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1세에서 3세까지의 에드워드 국왕 가운데 이 지역의 순행 기록, 그죠? 셰우드 숲을 순행한 기록이 있는 사람은 에드워드 2세뿐이다. 그러면 딱 여기서 만난 왕이라는 게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그죠? 에드워드 2세라는 거죠. 2세만 셰우드 숲을 이렇게 순행을 했으니까. 그러면 1307년부터 20년이니까 언제입니까? 어쨌든 1350년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추론할 때 로빈 후드 이야기의 시대 배경은 아마도 14세기 전반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일단 11세기 후반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죠? 이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4세기 뭡니까? 전반이냐 후반이냐? 요 시기만 잡아내면 끝나는 거죠. 요거는 시간만 있었다면 틀릴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우리 AD, BC 0년이 있어요, 없어요? 0년. 서기 0년이라는 개념. 없죠. 그래서 왜 예수 탄생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가 AD 1년이고 그 전이 뭡니까? BC 1년이죠. 그래서 0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단기 같은 거 계산할 때 요거 0이라는 개념을 설정하면 잘못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물론 그 서기 계산하지 단기를 따로 계산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그죠? 당군 건국하고 나서 몇 년 이런 거 계산하지는 않는데. 자, 보시고요. 7번 한번 가볼게요. 자, 얘도 이제 빈칸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고요. 역시 적절한 거 묻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를 통해 본다면 인간 세상의 풍속을 바로잡는 방법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를 통해 본다면 풍속을 바로잡는 방법. 그러면 앞에 맥락을 쭉 한번 이어서 한번 가보죠. 자, 상등이는 법을 사랑하고 중등이는 법을 두려워하고 하등이는 법을 싫어하고요. 법을 사랑하는 자는 범하기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범하기 싫어하지만 법을 싫어하는 자는 범하기 부끄러워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기회만 만나면 하고 싶은 대로 저질러 거리끼는 게 없고요. 그가 다만 죄를 저지르지 않는 까닭은 형편이 그렇지 못하고 처지가 그럴 수 없기 때문이지 그의 심사가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앞 내용을 뭐 해주고 있어요? 역접으로 뒤집어 주면서 그러나 법률상 인품을 논의하여 세 등급으로 구별한 것은 후천적인 학식의 환경과 지각의 계층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교화가 넓게 베풀어지는 정도에 따른, 그러니까 이런 게 후천적인 학문이나 그죠? 지각의 계층 이걸로 세 등급으로 구별한 게 큰 의미는 없고 교화가 넓게 베풀어지는 정도에 따라 범죄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인간 세상의 풍속을 바로잡는 방법은, 자 보세요. 풍속을 바로잡는 것과 뭐가 서로 연결되는 내용이기는 해요. 범죄 건수가 줄어드는 게 연결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뭐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교화에 의해서. 교화가 넓게 베풀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러면 범죄가 주는, 즉 풍속을 바로잡는 방법은 뭐에 있는 겁니까? 법이 아니라 교화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앞 내용 맥락 보면 법률을 엄격하게 정하는 것보다 교화에 힘쓰는 데 있다가 적절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보면 2번을 그죠? 오답으로 가장 많이 택했는데요. 일단 보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등이는 법을 싫어해서 뭡니까? 그죠? 이를 범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법을 어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으니까 법을 좀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분명히 범죄 건수가 줄어드는 원인을 뭐로 잡고 있기 때문에 교화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글 안에서는요, 그죠? 풍속을 바로잡는 것과 법의 엄격함이 아니라 교화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이거 생각하시고요. 8번 문제는요, 짧은데 좀 까다로웠죠. 그죠? 짧은데 좀 까다로웠죠? 보세요. 역시 적절한 거 찾는 거고요. 10번까지 쭉 가고요. 여러분들 그 즐거운 식사 하시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죠? 예. 하루 중에 밥 먹는 시간이 제일 즐겁잖아요. 그죠? 예.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오늘 수업 끝나고 저녁은 뭐 먹지? 눈 뜨고 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뭘 조리해 먹어야 이게 집에 냄새가 배서 근데 오늘은 너무 당겨가지고 고등어 구이나 뭐 삼치구이 이런 거 하나로 마트에서 사가지고 그냥 며칠 냄새 나고 각오하고 구우려고요. 그죠? 또 삼치구이 이런 건 또 이렇게 후라이팬에 기름으로 튀겨야 또 맛있죠. 나만 그런가? 뭐 숯불에 뭐 기름 빼고 별로고 일단 기름 그죠? 뭐 트랜스 지방 뭐 있는지 기름에 튀겨야 맛있죠. 튀겨야. 고민입니다. 조기를 먹을까, 삼치를 먹을까, 고등어를 먹을까 이렇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무 갈아가지고 간장에 섞고 한 줄씩 저 혼자 그걸 다 처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 그렇게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생선 먹어야겠어요. 자 보죠. 인간의 역사가 발전과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자연사는 무한한 반복 속에서 반복을 반복할 뿐이다. 그런데라고 그러면 그런데라고 나와 있으니까 전환 아니면 역접인데 보세요. 인간의 역사는 발전 변화, 자연사는 반복. 그리고 그런데 마르크스는 1844년에 경제학 철학 쓰고 말미에 역사는 인간의 진정한 자연사이다. 그러면 앞에서는 인간사와 자연사가 다른데 역사는 인간의 진정한 자연사이다 그랬으니까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가 어떻다? 동일하다, 유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적으로 뒤집어주면서 또한 인간의 활동에 대립과 통일이 있듯이 자연의 내부에서도 대립과 통일은 존재한다. 그러면 인간 역사의 대립과 통일, 자연에도 인간에게도 대립과 통일, 자연에도 대립과 통일했으니까 이것도 뭡니까? 유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가 유사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빈칸 나오고 있고요. 마르크스의 진의 또한 진정한 뜻 또한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의 변증법적 지향 이 말은 좀 어려운데 어차피 과라고 동일하게 엮이고 있으니까 뒤쪽에 나오는 얘기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봤더니 이러라는 말을 몰라도 뭘 지향했다? 합일이라는 거. 그러면 맥락상 적어도 기억에는요.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가 동일하다, 비슷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는 뭐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합일이라는 말은 아니까. 그죠? 그런 내용과 관련되는 것들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여기서 일여하다라는 것은요. 둘이 아니고 하나. 그래서 뭐 종교적인 용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내용들 똑같이 반복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동일하다, 하나가 돼야 한다. 그런 관점인 거 한번 보죠. 1번에 즉 인간과 자연은 상호 간에 필연적으로 경쟁하는 게 합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은 날려야 돼요. 그죠? 유사하다는 얘기도 아니고 서로 싸운다는 얘기인데 합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2번에 따라서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를 이분법적 대립구도로 파악하는 것은 위협하다. 그러면 뭡니까? 둘로 나뉘어서 대립하는 게 둘로 나뉘어서 대립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뭐예요? 둘로 나뉘지 않는다, 대립하지 않는다가 뭐 되는 겁니까? 합일,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내용에 가장 가깝고요. 행여 모르니까 3, 4번도 한번 보죠. 3번. 즉 자연이 인간의 세계에 흡수 통합됨으로써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 지금 보면 흡수 통합이라는 말이 합이라고 통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근데 뭐 인간의 역사가 뭐 된다? 시작된다. 근데 여기서는 역사의 시작에 대한 얘기가 아예 없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보면 그러나 인간사를 연구하는 일은 자연사를 연구하는 일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역사, 연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번, 4번은 글 전체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재와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거 몇 번? 2번이 되는 거고요. 그죠?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은요. 당연히 1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3, 4번은 소재 자체가 아예 벗어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뒤쪽에 어려운 말들 나오지만 합일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에 기댄다면은 경쟁하는 관계로 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 된다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시면 되고요. 네, 9번 한번 가보죠. 9번. 얘는 포인트가 상당히 명확해서요. 역시 적절한 거 찾는 거고요. 글은 길지만 우리 어차피 이문단 쪽에 한번 보면 이문단 이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 문단입니다. 한문 소설은 성립될 수 있는 개념이지만 한글 소설은 성립될 수 없거나 성립될 수 있더라도 쓸모없는 개념이다. 그러면 어떤 용어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한글 소설이라는 용어 쓸 필요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문단 3문단 보시면 자, 이것은 한글로 창작한다거나 한글로 번역한다는 표현이 어불성설,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뜻하고요. 우리는 어떤 문자로 표기하거나 전사할 수는 있지만 창작하거나 번역할 수는 없다. 적어도 표준적 언어 사용에 따르면 그렇다. 텍스트를 짜는 것은 문자가 아니라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 앞의 표현은 뭐로 한국어로 창작한다거나 한국어로 번역한다고 고쳐져야 할 테다. 그래서 홍길동전은 한글로 창작된 소설이 아니라 한국어로 창작된 소설이고 본디 한문으로 창작된 설공찬전은 한자에서 한글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고전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다. 그러니까 효시든 최초이든 아니든 홍길동전은 그러면 이 글에서는요. 문학을 얘기할 때 한글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을 써야 된다는 겁니까? 한국어라는 개념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거 잡고 나면 단순합니다. 그죠? 그러면 한글 소설이 아니라 한국어 소설이고 따라서 한글 문학이 아니라 뭐가 된다? 한국어 문학에 속한다 해가지고요. 전체 관점은요. 한글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한국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쭉 나와 있는데 걸러내는 건 되게 편해요. 어렵지 않으니까 가장 많이 택한 오답 3번만 한번 보죠. 한글 소설이 아니라 한국어 소설이 돼. 여기 괜찮은데 한국어 문학에 속하는 것이라 한글 문학 바뀌어야 되죠. 뭡니까? 한글 문학이 아니라 한국어 문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3번은요.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렸던 거죠. 막 빠르게 읽다가 앞에 거 맞으니까 그냥 1번 여기 맨 앞에 있는데 확 이렇게 3번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죠? 그 정도의 실수라고 보이고요. 자, 10번. 식사전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보죠. 지금 여기서 가하고 나 이렇게 남아 있고요. 지금 가 앞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결론이죠. 그러면 이 실험을 통해서 끝내 밝혀진 바가 무엇인가 혹은 목적이나 의도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가보죠. 자, 첫 번째 문단 보시면 A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했다. 이건 가끔 이런저런 TV에서도 나오는 실험 같아요. 먼저 검은색 옷과 흰색 옷을 입은 6명이 2개 농구공을 가지고 패스를 주고받는 동안 고릴라 복장의 사람을 지나가게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번 패스를 주고받았는지 세어달라고 요청했다. 그죠? 요청한 건 이건데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패스 횟수에 대해서는 각자의 답을 말했는데 동영상 중간중간에 출연한 고릴라 복장의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참가자들이 패스 횟수를 세는데 집중하느라 그러면 요구했던 것에 집중하느라 1분이 채 안 되는 동영상 가운데 9초에 걸쳐 등장하는 고릴라 복장의 사람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A는 이 실험을 통해 그럼 뭡니까? 사람은 집중한 것은 잘 알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그저 1번과 2번은 걸러낼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주의를 기울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과 4번일 수밖에 없어요. 인지와 시각의 밀접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한쪽에 집중하면 그죠? 요구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고 이제 3, 4번으로 정답이 갈릴 수밖에 없는 게 어이구 이게 뭐가 나와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나오죠. 근데 이미 우리가 논리를 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뭡니까? P이면 Q이다의 형식에서 얘가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얘가 무슨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봤을 때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자,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얘가 참이면 자동으로 뭐가 참인 거예요? Q가 참인 거예요.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얘가 참이기 위해서 Q가 최소한의 조건이 된다는 건데, 다만 우리가 살짝 응용해 보면 P면 Q이라 해서 필요 조건의 특징은요, 이런 거죠. Q라고 할지라도 뭐가 아닐 수도 있다. P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후건 긍정의 오류, 이따가 강화 약화할 때도 쓸 건데요. 그죠? 필요 조건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얘가 참이라고 해도 뭐가 참이 아닐 수도 있다. P가 충분 조건이 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런 식의 벤 다이어그램은 잘 쓰지 않죠, 이제 우리는. 다만 이제 필요 조건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거죠. 여기 있는 얘는 뭡니까? 어디에 속하지만 Q에는 속하지만 뭐는 아니에요? P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 조건의 특성이긴 한데 요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논리 있기 때문에 금방 보일 겁니다. 자, 이 실험 결과를 우리의 일상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띄는 밝은색 옷을 입도록 권하는데 밝은색 옷의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저 시각적으로 더 잘 보이고 덕분에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모든 자동차 운전자가 밝은색 옷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 알아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행위는, 그 다음에 인지, 여기서 인지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알아본다는 개념이 인지겠죠. 바라보는 게 시각일 거고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바라보고 알아보는 게 인지인데 그럼 이런 거예요. 바라보는 행위는 인지에 그죠? 이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결국 이런 거죠. 일단 바라보는 행위가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그죠? 바라본다고 해서 뭐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알아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바라본다고 해서 알아보는 것은 아니다. 어떤 형식입니까? 후건을 긍정한다고 해서 뭐가 긍정되지 않는다? 정건이 긍정되지는 않는다. 그죠? 바라본다고 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 형식은 후건을 긍정한다고 해서 정건을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바라보는 행위는 말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정건, 후건, 후건. 그죠? 후건은 뭐가 되는 겁니까?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죠. 그래서 바라보는 행위는 그죠? 인지에 필요 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 조건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바라보는 행위가 충분 조건이라면 바라보면 바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충분 조건이라면. 충분 조건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그죠? 후건 긍정한다고 해도 정건이 긍정되는 것은 아니다. 바라본다고 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행위는 무슨 조건이 되는 겁니까?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논리를 했기 때문에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많이 헷갈리지는 않을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논리에서 정돈했던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개념이 이런 식의 빈칸 문제로 응용되는 개념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그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식사하시고 시간 좀 제가 써가지고요. 한 1시 5분까지는 꼭 돌아와 주십시오. 그죠? 예, 1시 5분까지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